70평생을 살아온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성공했고 부와 명예를 누렸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습니다. 바로 30년을 함께한 아내였습니다. 이혼 후 10년이 지나 그는 우연히 재래시장에서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가 기억하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노숙자였죠. 충격을 받은 그가 그녀에게 다가가려던 순간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는 알게 됩니다. 자신이 젊은 시절 욕심으로 세운 재단이 결국 자신의 아내를 파괴한 괴물이 되었다는 사실을요. 이제 그에게 남은 건 단 하나, 남은 생을 걸고 진실을 밝히는 것뿐입니다.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퇴직 후 저는 참 무료하게 살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할 일이 없었고, 저녁이 되면 그저 텔레비전 앞에 앉아 시간을 보냈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빴습니다. 외로웠냐고요? 글쎄요, 외롭다는 감정조차 무뎌질 만큼 오래 혼자였으니까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침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재래시장이 보였어요. 요즘은 대형마트만 다니다 보니 이런 곳은 오랜만이었죠. 발걸음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활기찼어요. 생선 파는 아주머니의 호객 소리, 과일 깎는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 소음 속에서 저는 이상하게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시장 구석 쓰레기 더미 옆에서 한 여인을 봤어요. 낡은 담요를 뒤집어 쓰고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죠. 노숙자야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니까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그 여인의 옆모습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저도 모르게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 얼굴을 똑바로 봤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영숙이었어요. 제 전 아내였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눈매, 그 인매, 그 모든 게 분명 그녀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주름이 깊게 패이고 머리는 희끗희끗해졌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혼 후 그녀는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들었어요. 조용히 살고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이게 뭡니까? 서울 한복판 재래시장에서 노숙자 신세로 살고 있다니요. 저는 그녀를 불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입을 열려다가도 다시 다물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미안하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때 그녀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흐릿했습니다. 제가 서 있는 걸 보면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죠.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걸지도 몰랐습니다. 결국 저는 그 자리를 떠났어요. 비겁했죠. 도망친 겁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뭐라도 해야겠다고요. 적어도 따뜻한 밥이라도 사주고 싶었어요. 시장으로 다시 갔습니다. 국밥집에서 포장을 하나 사들고 어제 그 자리로 갔죠. 그런데 그녀가 없었어요. 담요만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주변을 둘러봤지만 보이지 않았죠. 시장 상인에게 물어봤어요. 여기 계시던 할머니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아, 그분? 노숙자 쉼터로 갔을 거예요. 요즘 추워져서 다들 그리로 가더라고요. 상인이 쉼터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향했어요. 쉼터는 시장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죠. 낡은 2층 건물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몇몇 노숙자들이 보였어요. 구석에서 밥을 먹는 사람, 담요를 덮고 누워있는 사람. 저는 관리인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어제 이곳에 오신 할머니 한 분 계시나요? 회색 담요를 쓰고 계셨는데요. 아, 그분 말씀이신가요? 계시긴 한데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그럼 제가 잠깐 뵐 수 있을까요? 가족분이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아는 사람입니다. 관리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안쪽을 가리켰어요.
저는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침대가 여러 개 놓인 방이었어요. 그중 구석 침대에 그녀가 누워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죠. 잠든 얼굴을 바라봤어요.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여전히 제가 사랑했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그녀가 눈을 떴습니다. 저를 멍하니 바라봤죠. 저도 그녀를 바라봤어요. 뭐라도 말해야 했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구세요? 그녀가 물었어요.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눈빛은 여전히 흐릿했습니다. 저 그냥 지나가다가요. 저는 결국 또 비겁하게 도망쳤어요. 그녀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죠. 밖으로 나와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왜 제가 용기를 내지 못하는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과거를 떠올렸어요. 결혼 초기엔 행복했습니다. 아니, 행복하다고 믿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어요. 저는 일에만 몰두했고, 그녀는 점점 외로워했습니다. 대화는 줄어들었고, 서로에 대한 관심도 식어갔죠. 결국 이혼했어요. 성격 차이라는 말로 포장했지만, 사실은 제 무관심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녀가 힘들어할 때, 저는 옆에 없었어요. 아니, 있었지만 보지 않았죠. 각자 행복하게 살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 제가 한 말입니다. 얼마나 무책임한 말입니까?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집을 나갔죠. 그 후로 10년 저는 그녀를 잊고 살았습니다. 아니, 잊으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다시 만나니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다시 쉼터로 갔습니다. 이번엔 용기를 내야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그녀는 없었어요. 어제 나가셨어요. 관리인이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셨는데요? 글쎄요. 그냥 가방 하나 들고 나가시던데요. 어떤 봉사단체 사람들이 와서 같이 나가셨어요.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이상했죠? 그 봉사단체가 어딘지 아세요? 여기 명함 하나 두고 가셨는데요. 관리인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푸른빛 복지단체 마이너스 노인 자활 지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전화번호도 있었죠. 고맙습니다. 저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쉼터를 나왔어요. 바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통화 중이었죠. 몇 번을 더 걸어봤지만 똑같았어요. 이상했습니다. 왜 계속 통화 중일까요? 저는 명함에 적힌 주소를 확인했어요. 외곽 지역이었습니다. 당장 그곳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죠. 택시를 타고 1시간 정도 달렸어요. 주소는 공단 지역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도착하니 낡은 창고 건물들이 보였어요. 여기가 맞나요? 네, 주소는 여기가 맞는데요. 근데 이런데 무슨 일이세요? 기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었어요. 그냥 불안한 마음에 온 거였죠. 괜찮습니다. 여기 내려주세요. 택시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어요. 창고들은 대부분 문이 닫혀 있었고 사람 기척도 없었습니다. 명함에 적힌 번지수를 찾아 걸었죠. 얼마 후 한 건물 앞에 도착했어요. 겉보기엔 그냥 식품 창고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틈으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약품 냄새였죠. 문을 살짝 밀어봤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어요. 안으로 들어갔죠. 어두웠어요. 복도를 따라 조심스럽게 걸어갔습니다. 안쪽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벽에 붙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번 주에 몇 명 더 들어와요? 서너 명 정도요. 다 노숙자들이고요. 좋아요. 검사 먼저 하고 괜찮은 사람들은 리스트에 올려놔요. 무슨 대화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섬뜩했습니다. 저는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죠.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사를 놓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게 뭡니까? 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누구세요? 여기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중년 남성이었어요.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죠. 표정이 차갑습니다.
저 길을 잃어서요. 여기가 복지단체 맞나요? 복지단체는 맞는데 지금은 업무 시간이 아니에요. 나가주세요. 아, 그렇군요. 실례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밖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뒤를 돌아보니 그 남성이 저를 따라 나왔습니다. 건물 밖까지 나와서 제가 완전히 떠날 때까지 지켜보더군요. 택시를 타고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어요. 뭔가 잘못됐습니다. 분명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집에 도착해서 명함을 다시 봤어요. 푸른빛 복지단체. 인터넷으로 검색해봤습니다. 홈페이지가 있었어요. 하지만 내용은 부실했죠. 그냥 형식적인 소개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더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이 단체 이름이 최근에 바뀌었더군요. 원래는 다른 이름이었어요. 새희망 복지재단.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새희망 복지재단. 제가 30년 전에 세운 재단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니, 이럴 수가 없어요. 제가 만든 재단이 아직도 남아있다니요. 게다가 이름까지 바꿨어요.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중견기업의 임원이었어요. 회사에서 세금 감면을 위해 복지재단을 만들라고 했죠. 저는 서류에 도장만 찍었습니다. 자세한 건 몰랐어요. 그냥 명의만 빌려준 거였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그 재단이 정확히 무슨 일을 했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그저 복지 사업을 한다고만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옛 동료를 만나기로 했어요. 당시 재단 일을 같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은퇴해서 요양원에 있었죠. 요양원을 찾아갔어요. 그를 만났을 때 그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정우, 자네 오랜만이네. 형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우리는 옛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다가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님, 혹시 새희망 복지재단 기억하세요?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왜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하나? 그냥 문득 생각나서요. 그 재단 아직도 있나요? 있긴 한데 이름이 바뀌었어. 푸른빛 복지단체인가 뭔가로. 거기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아세요? 그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는 그냥 명의만 빌려준 거야. 실제로는 의학 연구 쪽이었어. 제약회사들이 돈을 대고 재단 명목으로 임상실험 같은 걸 했지. 임상실험이요? 그래. 주로 노인들 대상으로. 물론 합법적으로 했다고는 하는데, 글쎄, 자세한 건 나도 몰라. 가슴이 철렁했어요. 임상실험이라니요. 지금도 그런 일을 하나요? 아마도. 근데 왜 갑자기 이런 걸 물어보나? 무슨 일 있나?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더 물어볼 것도 없었죠. 이미 충분히 알았으니까요. 요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욕심으로 만든 재단이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니요. 그리고 영숙이 그곳으로 끌려갔어요. 제가 만든 시스템이 제 아내를 삼킨 겁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죠. 이 모든 게 제 탓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반드시 그녀를 찾아야겠다고요. 그리고 그 재단을 무너뜨려야겠다고요. 며칠 후 저는 다시 그 창고로 갔습니다. 이번엔 더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건물 뒤편에서 지켜봤죠. 사람들이 드나들었어요. 대부분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벤 한 대가 와서 사람들을 내려주고 갔죠. 아마 노숙자들인 것 같았어요. 밤이 되자 건물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뒷문으로 살금살금 들어갔어요. 복도는 어두웠고 약품 냄새가 더 진했습니다. 한 방을 지나는데 안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살짝 열어봤죠. 침대가 여러 개 놓여 있었고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한 명씩 얼굴을 확인했어요. 영숙을 찾아야 했죠. 하지만 그녀는 없었습니다. 다른 방들도 확인했어요. 그러다가 한 방에서 서류철을 발견했습니다. 이름 목록이 적혀 있었어요. 쭉 훑어봤죠. 그리고 그 이름을 봤습니다. 이영숙. 심장이 뛰었어요. 그녀가 여기 있었던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디 있을까요? 서류를 더 넘겨봤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내용을 봤습니다. 이영숙 마이너스 검사 완료. 적합. 이송 예정. 이송이요? 어디로요?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서둘러 서류철을 제자리에 놓고 숨었습니다. 문 뒤에 몸을 숨긴 채 숨을 죽였죠.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내일 새벽에 이송하기로 했어요. 어디로요? 본원이요. 거기서 최종 검사하고 매칭되는 사람 있으면 바로 진행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들이 나갔어요. 저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본원이요?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저는 서류철을 다시 뒤져봤어요. 주소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어딘가였죠? 저는 그 주소를 메모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일 새벽에 이송한다고 했죠. 그럼 제가 가야 합니다. 그녀를 구해야 해요. 새벽 4시, 저는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그 창고로 갔어요. 건물 근처에서 기다렸죠. 5시쯤 벤 한 대가 왔습니다. 하얀 벤이었어요. 몇 사람이 건물에서 나왔고 사람 서너 명을 벤에 태웠습니다. 멀리서 봤지만 그중 한 명이 영숙인 것 같았어요. 확실하진 않았지만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벤이 출발했어요. 저는 택시를 타고 따라갔습니다. 저 벤 따라가 주세요. 예? 무슨 일이세요? 설명하기 복잡해요. 그냥 따라가 주세요. 기사는 의아해했지만 따라갔어요. 1시간쯤 달렸을까요? 벤은 외곽의 한 병원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새희망 의료센터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이곳이 본원인 모양이었죠. 벤에서 사람들이 내렸어요. 그들을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갔죠. 로비는 깨끗했어요. 하지만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벤에서 내린 사람들은 지하로 내려가더군요. 저도 계단을 따라 내려갔어요. 지하는 복도가 길었고 여러 방이 있었습니다. 한 방 앞에 사람들이 서 있었죠. 문이 열리고 그들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문 옆에 붙어서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 의사로 보이는 사람이 나왔어요. 검사 결과 나왔어요? 네, 둘은 적합하고 나머지는 보류요. 적합한 사람들은 격리실로 옮겨요. 매칭 대기자 명단 확인하고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매칭이요? 대체 무슨 매칭을 한다는 걸까요? 의사가 사라진 후 저는 그 방으로 들어갔어요. 안에는 침대가 몇 개 있었고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영숙이었어요. 영숙아. 저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잠든 건지 의식이 없는 건지 알 수 없었죠. 영숙아, 나야. 정우야. 그녀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저를 보더니 눈을 깜빡였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목소리가 약했어요.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약 때문에 정신이 흐릿한 거였죠. 나 정우야. 기억 안 나?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눈빛이 멍했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해. 나랑 같이 가자. 저는 그녀의 팔을 잡으려 했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뭐 하시는 겁니까? 돌아보니 경비원 2명이 서 있었어요. 저는 당황했죠. 아, 저는 이 사람 가족인데요. 가족이면 면회 신청을 했어야죠. 여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 사람 왜 여기 있는 거예요? 대체 무슨 치료를 받는 겁니까? 경비원들이 제 팔을 잡았어요. 나가주셔야겠습니다. 놓으세요. 제가 왜 나가야 합니까? 저는 버텼지만 소용없었어요. 경비원들은 저를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로비까지 끌려 나와서 결국 건물 밖으로 쫓겨났죠. 저는 주저앉았어요. 무력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생각했어요. 이대로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인터넷으로 새희망 의료센터를 검색했어요. 겉으로는 정상적인 병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숨겨진 게 있을 거라 확신했죠. 그때 문득 생각났어요. 예전에 함께 일했던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최명자라는 사람이었죠. 그녀는 영숙과도 친했어요. 전화번호부를 뒤져
그녀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명자 씨, 저 정우입니다. 기억하세요? 아, 정우 씨?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세요?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급하게 여쭤볼 게 있어서요. 그러세요. 뭔데요? 저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영숙을 봤다는 것, 그녀가 이상한 의료센터에 있다는 것.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우 씨, 혹시 새희망 재단 아세요? 네, 제가 예전에 만든 재단이에요. 그럼 아시겠네요. 그 재단이 지금 뭐 하는지. 무슨 뜻이에요? 저도 한동안 거기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근데 이상한 걸 봤죠. 노숙자들을 데려와서 검사하고 어디론가 보내더라고요. 어디로요? 모르겠어요. 근데 한 번은 우연히 서류를 봤어요. 장기 매칭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장기 매칭이요? 네. 부자들한테 장기를 파는 것 같았어요. 물론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그 이후로 저는 그만뒀어요. 무서워서요. 명자 씨, 혹시 증거 같은 거 가지고 계세요? 아니요. 다 버렸어요. 그런 거 가지고 있으면 위험할 것 같아서요. 그럼 혹시 그쪽 사람들 연락처라도 있으세요? 글쎄요. 박이사라는 사람이 있긴 한데 그 사람이 실무를 다 맡았어요. 박이사. 제가 창고에서 봤던 그 남자였습니다. 명자 씨, 도와주실 수 있어요? 저는, 정우 씨,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관여하고 싶지 않아요. 가족도 있고 무서워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말해줘서 고마워요. 전화를 끊었어요. 명자의 반응이 이해됐습니다. 누구라도 두려울 거예요.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저는 이미 잃을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되찾아야 할 게 있었죠. 며칠 후, 저는 옛 서재를 뒤졌어요. 재단 설립 당시 받았던 서류들이 어딘가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한참을 찾다가 낡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안에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재단 설립 서류, 후원금 내역, 사업계획서. 하나하나 읽어봤어요. 그러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후원금 중 상당 부분이 제약회사에서 나왔더군요. 그리고 사업 내용에 임상연구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었어요. 더 자세히 보니 노인 대상 신약 임상시험을 지원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물론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다고 명시돼 있었죠. 하지만 지금 벌어지는 일은 합법이 아니었어요. 분명 불법 장기 매매였습니다. 저는 이 서류들을 복사했어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탐사 보도를 하는 기자를 찾았습니다. 익명으로 이메일을 보냈죠. 제목은 새희망 재단의 비리였어요. 제가 아는 모든 것, 봤던 모든 것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복사한 서류들을 첨부했죠. 며칠 후, 그 기자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제보해 주신 분이신가요? 통화 가능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제보 내용 확인했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데 혹시 더 구체적인 증거가 있으신가요? 제가 직접 그 의료센터에 가봤어요. 지하에서 사람들을 검사하고 매칭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걸 증명할 수 있나요? 증거는 제가 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좀 어렵겠는데요. 취재를 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제가 직접 취재를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서둘러 주세요. 제 아내가 거기 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기자가 취재하는 동안 영숙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죠? 저는 다시 결심했어요. 직접 움직여야겠다고요. 다음 날, 저는 새희망 의료센터로 갔습니다. 이번엔 정문으로 당당하게 들어갔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접수처 직원이 물었습니다. 제 아내가 여기 입원해 있는데요. 면회하러 왔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영숙입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 그런 환자 없는데요. 아니, 분명히 여기 있어요. 며칠 전에 봤습니다. 죄송하지만 명단에 없네요. 저는 당황했어요. 없다니요? 분명 여기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확인했는데 없습니다.
그럼 책임자 좀 만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신데요? 제 아내를 찾고 있어요. 분명 여기 있었단 말입니다.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돌아보니 박 이사였어요. 창고에서 봤던 그 남자. 당신이 박 이사요? 그렇습니다만 누구시죠? 제 아내를 찾고 있어요. 이영숙이라고 며칠 전에 여기로 왔어요. 박 이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여기는 일반 환자를 받는 곳이 아닙니다. 혹시 다른 병원과 착각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였어요. 제가 직접 봤단 말입니다. 그럼 경찰에 신고하시죠. 저희는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당신들이 뭘 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노숙자들 데려와서 장기 매매하는 거 알고 있다고요.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박 이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근거도 없이 그런 말씀하시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실 수 있어요. 근거 없는 소리가 아니에요. 제가 다 봤어요. 경비, 이분 좀 모셔드려. 경비원들이 다가왔어요. 저는 뿌리치고 소리쳤습니다. 제 아내 어디 있어요? 당장 내놔요. 모셔드리세요. 경비원들이 저를 끌고 나갔어요. 저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건물 밖으로 쫓겨났죠. 저는 길거리에 주저앉았어요. 무력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해도 증거가 없으면 소용없을 거예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명자였습니다. 정우 씨, 저예요. 명자 씨, 무슨 일이에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도와드릴게요. 정말이에요? 네. 영숙 언니를 그냥 둘 순 없잖아요. 제가 아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쪽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내부 자료를 빼낼 수 있을 거예요. 고마워요, 명자 씨. 근데 조건이 있어요. 자료를 받으면 저는 다른 도시로 떠날 거예요. 가족들 데리고요. 그렇게 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틀 후 명자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자료를 구했다고 했죠. 저는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명자가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여기 다 들어있어요. 환자 명단, 매칭 기록, 금전 거래 내역. 정말 고마워요. 근데 정우 씨, 조심하세요. 이 사람들 위험해요. 알고 있어요. 명자는 그 길로 떠났습니다. 저는 봉투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봉투를 열어 서류들을 확인했습니다. 충격적이었어요. 환자 명단에는 수십 명의 이름이 있었고 대부분 노숙자나 연고 없는 노인들이었죠. 매칭 기록도 있었어요. 누구의 장기가 누구에게 이식됐는지 적혀 있었습니다. 금액도 명시돼 있었죠. 엄청난 돈이었어요. 그리고 영숙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이영숙 마이너스 검사 완료. 대기 중. 대기 중이라니, 그럼 아직 안전하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곧 매칭될 거라는 뜻일까요? 저는 서둘러 기자에게 연락했어요. 자료 구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드릴게요. 좋습니다.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모든 서류를 스캔해서 이메일로 보냈어요. 그리고 원본은 따로 보관했습니다. 다음 날 기자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자료 확인했습니다. 엄청난 특종이네요. 바로 기사 준비하겠습니다. 언제쯤 나갈 수 있어요? 이틀 안에 내보낼게요. 저는 안도했어요. 이제 곧 세상에 알려질 거예요.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에 누군가 침입했어요. 자다가 소리에 깼습니다. 거실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죠. 일어나서 나가봤어요. 두 명의 남자가 제 집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누구요? 여긴 남의 집인데. 남자들이 저를 봤어요. 그러더니 다가왔습니다. 서류 어디 있어? 무슨 서류요? 모르는 척하지 마. 우리 센터 자료 훔쳤잖아.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가요, 당장. 남자 하나가 제 멱살을 잡았어요. 자료 내놔. 안 그러면 가만 안 둬. 없어요. 경찰 부를 거예요. 이 양반이 끝까지. 남자가 주먹을 휘둘렀어요. 저는 넘어졌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죠. 남자들은 집을 완전히 뒤졌어요. 서랍을 열고 장롱을 뒤지고
컴퓨터까지 부쉈습니다. 없는데? 정말로 없어. 그럼 이미 넘긴 거야. 제 길. 남자들이 나갔어요. 저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었어요. 일어나서 주변을 봤어요. 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류 원본은 무사했어요. 제가 다른 곳에 숨겨뒀거든요.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조서를 받았죠.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침입해서 집을 뒤졌어요. 훔쳐간 건 없나요? 컴퓨터를 부쉈어요. 그리고 서류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서류요? 저는 망설였어요.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경찰이 믿을까요? 그냥 개인적인 서류요. 경찰은 몇 가지 더 물어보고 갔어요. 하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불안했어요. 이 사람들이 명자에게도 갈까요? 걱정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를 봤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간호사 최모 씨가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경찰은 브레이크 고장이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면에 명자의 사진이 나왔어요. 저는 멍했습니다. 명자가 죽었다고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제 때문입니다. 제가 도와달라고 해서 그녀가 죽은 거예요. 전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죄책감이 밀려왔죠. 한참을 울었어요. 그러다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럴 때가 아니에요. 명자의 죽음을 헛되게 할 순 없어요. 저는 기자에게 다시 연락했어요. 명자 씨가 죽었어요. 뭐라고요? 교통사고라고 하는데 브레이크 고장이래요. 근데 이건 사고가 아니에요. 저는 확신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죽인 거예요. 입을 막으려고요. 기자도 충격받은 것 같았어요. 이거 생각보다 심각한데요. 기사 내면 위험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도 내야 해요. 안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다칠 거예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내보낼게요. 이틀 후 기사가 나왔어요. 주요 언론사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새희망 재단, 불법 장기 매매 의혹, 노숙자 대상 장기 적출, 충격, 의료센터 위장한 범죄 조직, 세상이 떠들썩해졌어요. 사람들은 분노했고, 정부는 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재단 측은 강하게 반발했어요. 모두 거짓입니다. 조작된 자료예요. 우리는 합법적인 의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양측의 주장을 다뤘어요.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했죠. 저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시 그 의료센터로 갔습니다. 이번엔 밤에 몰래 침입했어요. 뒷문으로 들어가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복도를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한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언론이 난리예요. 경찰도 조사 나올 것 같고요. 모든 증거 없애. 환자들도 다른 곳으로 옮겨. 알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증거를 없앤다고요? 그럼 영숙도 옮길까요? 서둘러 다른 방들을 확인했어요. 환자들이 누워 있었지만 영숙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 깊숙이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냉동 보관실을 발견했습니다. 문을 열어봤죠. 안은 차가웠어요. 그리고 캐비닛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서류철이 가득했죠. 하나씩 열어봤어요. 환자 기록들이었습니다. 이름, 검사 결과, 수술 기록. 그러다가 한 파일을 봤어요. 이영숙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파일을 꺼내 펼쳤습니다. 영숙의 사진이 있었어요. 검사 결과도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송 완료. 시술 예정일 -5월 15일. 오늘이 5월 12일이었습니다. 3일 후에 시술한다는 뜻이었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시술이요? 무슨 시술입니까? 더 읽어봤어요.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신장 적출 수술이었어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죠. 파일을 떨어뜨렸어요. 영수가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만든 재단이 이런 짓을 하고 있었어요. 제 아내를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어요.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죠. 내가, 내가 이렇게 만든 거구나. 저는 파일을 집어들고 일어났어요. 이걸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증거로 제출해야 해요. 복도로 나왔어요. 조심스럽게 걸었죠. 하지만 갑자기 불이 켜졌습니다. 거기서 경비원들이 나타났어요. 저는 뛰었습니다. 파일을 꼭 쥐고 뛰었죠. 잡아! 뒤에서 발소리가 쫓아왔어요. 저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숨이 찼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1층까지 올라와 출구로 향했어요. 하지만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경비원들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더 이상 도망칠 곳 없어요. 그거 내려놔요. 안 돼요. 이건 증거예요. 당신들이 한 짓의 증거란 말입니다. 그걸 들고 나가면 어쩔 건데요? 누가 믿어줄 것 같아요? 믿어줄 거예요. 반드시요. 저는 유리창을 봤어요. 비상구였습니다. 망설임 없이 의자를 집어던졌어요. 유리가 깨졌습니다. 저는 파일을 품에 안고 뛰어내렸어요. 1층이었지만 충격이 컸어요. 바닥에 떨어져 굴렀습니다. 온몸이 아팠죠. 하지만 일어났어요. 파일은 무사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들고 뛰었어요. 새벽 거리를 달렸습니다. 숨이 막혔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택시를 잡아타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신고하러 왔어요. 무슨 일이신데요? 새희망 의료센터에서 불법 장기 매매를 하고 있어요. 여기 증거 있습니다. 저는 파일을 내밀었어요. 경찰관이 받아서 확인했습니다. 이게 정말이에요? 네, 제가 직접 가져온 거예요. 제 아내도 거기 있어요. 3일 후에 수술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경찰관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한참 후 형사 몇 명이 나왔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저는 조사실로 갔어요. 그리고 모든 걸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형사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면 바로 압수수색에 들어갈게요. 서둘러 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그날 오후 경찰이 움직였습니다. 새희망 의료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됐어요. 저도 따라갔죠. 경찰들이 건물로 들어가는 걸 밖에서 지켜봤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형사가 나왔어요. 정우 씨,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하로 내려갔죠. 그곳엔 환자들이 누워 있었어요. 부인 찾으세요. 저는 한 명씩 확인했어요. 그러다가 구석 침대에서 그녀를 봤습니다. 영수가 달려가서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영수가 나야. 정우야. 그녀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저를 보더니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응, 나야. 이제 괜찮아. 여기서 나가자. 구급차가 왔어요. 영숙을 비롯한 환자들을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저도 구급차를 따라 병원으로 갔어요. 응급실에서 영숙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 되시나요? 네, 남편입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약물 과다 투여로 인한 신체 손상이 있고요. 영양실조도 심각해요. 치료하면 나아질 수 있나요?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영숙은 입원했어요.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그녀 곁에 앉아 손을 잡아줬죠. 미안해, 영숙아. 내가 늦게 찾아서 이렇게 됐어.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 손을 약하게 쥐고 있을 뿐이었죠. 며칠 후 새희망 재단 사건이 본격적으로 수사됐어요. 박 이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체포됐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어요. 사람들은 분노했죠. 저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재단 설립자였으니까요. 정우 씨, 재단 설립 당시 이런 범죄가 일어날 거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서류에 도장만 찍었어요. 하지만 명의상 책임자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직접 고발한 거예요. 제 잘못을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검사는 한참을 저를 바라봤어요. 당신 부인도 피해자군요. 네. 그래서 더 죄책감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조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피곤했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웠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저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법정에 섰어요. 피고인석엔 박 이사와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죠. 증인, 재단 설립 당시 상황을 말씀해 주시죠. 저는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재단이 만들어졌는지,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게 결국 제 탓입니다. 제가 욕심 때문에 만든 재단이 괴물이 됐어요. 제 아내를 해쳤고, 수많은 사람을 해쳤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도 반드시 처벌받아야 해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판은 몇 달간 이어졌어요.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결국 피고인들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죠. 박 이사는 징역 15년, 다른 관계자들도 중형을 받았습니다. 재단은 해체됐어요. 모든 자산은 피해자들에게 배상됐죠. 저도 책임을 졌습니다. 벌금형을 받았어요. 하지만 형사처벌은 면했습니다. 증인으로 협조했고 직접 고발했기 때문이었죠.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영숙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영숙은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어요. 약물의 영향이 서서히 빠져나갔죠. 어느 날 그녀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정우. 저는 깜짝 놀라 그녀를 봤습니다. 응? 나 알아봐? 응. 당신이잖아. 눈물이 났어요. 그녀가 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영수가. 정말 미안해. 왜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네가 이렇게 된 게 다 내 탓이야. 그녀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당신 탓 아니야. 아니야, 내 탓이 맞아. 내가 만든 재단이 너를. 그만해. 이제 됐어. 그녀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당신이 날 찾아줬잖아. 그걸로 충분해.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울었습니다. 영숙은 몇 달 더 입원했어요.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그녀와 이야기를 나눴죠. 과거 이야기도 했어요. 결혼 초기에 행복했던 순간들, 함께 웃었던 날들. 그때는 좋았지? 응, 좋았어. 내가 왜 그렇게 일에만 매달렸는지 모르겠어. 정말 바보 같았어. 이제 와서 그런 말해도 소용없어. 알아? 근데 말하고 싶어. 너한테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그녀가 미소 지었어요.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나도 사랑해, 정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영숙이 퇴원하던 날, 저는 그녀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여기가 어디야? 우리 집이야. 아니, 내 집이었는데. 이제 다시 우리 집이야. 내가 여기서 살아도 돼? 당연하지. 여기가 내 집이야. 영숙은 집을 둘러봤어요. 낯설어 보였지만 천천히 적응해 갔죠. 저는 그녀를 돌봤습니다. 아침마다 식사를 준비했고 약을 챙겨줬어요. 함께 산책도 나갔죠. 처음엔 어색했어요. 10년 넘게 떨어져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습니다. 정우야, 오늘 날씨 좋다. 그러게. 공원 갈까? 응, 좋아. 우리는 손을 잡고 공원으로 갔어요. 벤치에 앉아 햇살을 쬐죠. 행복해? 응, 행복해. 나도 행복해. 그렇게 평온한 날들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저는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정우 씨, 췌장암입니다. 이미 많이 진행됐어요. 의사의 말에 저는 멍했어요. 얼마나 남았나요? 치료하면 1년 정도. 하지만 장담할 순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영숙에게 말해야 할까요? 고민됐습니다. 하지만 숨길 수 없었어요. 그녀는 알 권리가 있었죠. 영수가 할 말이 있어. 뭔데? 나 병에 걸렸어. 그녀의 표정이 굳었어요. 무슨 병? 암이야. 췌장암. 치료하면 되잖아. 많이 진행됐대. 시간이 별로 없어. 영숙이 울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왜 이제야 찾은 건데? 왜 이제야 행복해진 건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는 한참을 울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저는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항암 치료였죠. 고통스러웠어요. 몸이 약해지고 머리카락도 빠졌습니다. 하지만 버텼어요. 영숙을 위해서요. 영숙은 저를 돌봤어요. 약을 챙겨주고 식사를 준비했죠. 힘들 때마다 손을 잡아줬습니다. 힘내, 정우야. 고마워, 영숙아. 몇 달이 지났어요. 치료 효과가 있었는지 상태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의사도 놀랐어요. 예상보다 잘 버티고 계시네요. 아내 덕분입니다. 가족의 힘이 크죠. 저는 남은 시간을 영숙과 함께 보냈어요.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바다도 보고 산도 올랐죠. 예쁘다. 그러게. 다음 생에도 만날 수 있을까? 당연하지. 꼭 만날 거야. 우리는 손을 꼭 잡았어요. 하지만 병은 점점 악화됐습니다. 1년쯤 지나자 더 이상 걸을 수 없었어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영숙은 매일 면회를 왔죠. 오늘은 좀 어때? 괜찮아. 네가 와서 좋아. 나도 매일 올게. 고마워. 어느 날 저는 검사에게 연락했어요. 저 정우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신데요? 제가 쓴 글이 있어요.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이요. 세상에 알려주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써둔 글을 건넸어요. 재단을 만든 과정, 영숙을 찾은 과정, 진실을 밝힌 과정. 모든 게 담겨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사랑은 때로 기억보다 깊은 속죄로 남는다. 며칠 후 그 글이 언론에 공개됐어요.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요. 부인을 위해 모든 걸 바쳤어요. 하지만 저는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었죠. 병세는 계속 악화됐어요. 이제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영숙이 제 손을 잡았어요. 정우야, 괜찮아? 응, 괜찮아. 거짓말. 안 괜찮잖아. 그래도 너랑 함께여서 괜찮아. 그녀가 울었어요. 가지마. 제발 가지마. 미안해. 나도 가고 싶지 않은데. 정우야. 영수가 사랑해. 정말 사랑해. 나도 사랑해. 저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마지막까지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영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야, 정우야.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의식이 흐려졌죠. 마지막으로 떠오른 건 그녀의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그녀요. 다음 생에 만나자, 영수가. 그렇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했어요. 가족과 몇몇 지인들만 왔죠. 영숙은 영정 앞에 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당신, 바보. 며칠 후 한 기자가 영숙을 찾아왔어요. 실례합니다.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걸 발견했는데요.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이유라고 적혀 있었어요. 영숙이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편지 한 통과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죠. 정우의 글씨였어요. 영숙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떠났을 거야. 미안해. 너와 더 오래 함께하고 싶었는데. 너를 다시 만났을 때 난 정말 놀랐어.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지.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든 거라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너는 날 원망하지 않았어. 오히려 날 받아줬지. 그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이제야 깨달았어. 사랑이 뭔지, 함께한다는 게 뭔지. 너와 함께한 마지막 1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고마워, 영숙아. 사랑해. 영숙은 편지를 읽으며 울었어요. 그리고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그녀가 노숙자로 지내던 시절 쓴 글들이 있었어요. 한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나는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다만 그가 나를 기억하길 바랐을 뿐이다. 사랑은 때로 기억보다 깊은 속죄로 남는다. 영숙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어요.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은 결국 나를 기억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기자가 물었어요. 이 내용을 보도해도 될까요?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사랑이 무엇인지, 속죄가 무엇인지. 며칠 후, 그 내용이 방송됐습니다. 그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다시 사람답게 살도록 남은 것입니다. 나레이터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죠. 사람들은 감동했어요.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늦었지만 진심이었던 사랑, 후회와 속죄로 얼룩진 사랑. 하지만 그럼에도 아름다운 사랑이었습니다. 영숙은 정우의 묘 앞에 앉았어요. 꽃을 놓고 말했습니다. 당신, 나 혼자 두고 가서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당신은 내 곁에 있어요. 항상요.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흔들렸죠. 영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생에 만나요, 정우야. 그렇게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리고 서로의 마음 속에 영원히 남았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이유는 그를 시험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그를 원망하기 위함도 아니었죠. 다만 그가 진실을 마주하고 다시 사람답게 살기를 바랐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우는 그 바람을 이뤘어요. 늦었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세상엔 많은 사랑이 있습니다. 완벽한 사랑도 있고 불완전한 사랑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에요. 진심입니다. 정우와 영숙의 사랑은 불완전했어요. 실수도 많았고 후회도 많았죠.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웠어요.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곁엔 누가 있나요?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있나요? 너무 늦기 전에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게 바로 인생이죠. 정우는 늦게 깨달았지만 그래도 실천했어요. 그래서 그의 마지막은 후회가 아닌 평화였습니다. 영숙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녀는 원망 대신 용서를 선택했죠. 그래서 그녀의 마음엔 평온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정우와 영숙이 보여줬잖아요. 늦었어도 힘들어도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바로 말해주세요.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그 세 마디면 충분합니다. 정우의 묘비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사랑은 기억보다 깊은 속죄로 남는다. 그리고 그 옆, 훗날 영숙이 묻힌 자리엔 이렇게 적혔습니다. 용서는 원망보다 큰 사랑으로 남는다. 두 묘비는 나란히 서 있어요. 봄이 되면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지죠. 하지만 그들은 함께 있습니다. 영원히요. 이것이 그녀가 사라진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녀를 찾은 이유죠. 사랑, 속죄, 용서. 그 모든 것이 담긴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더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